빠름에 지친 당신께 정성을 선물합니다. 정성껏 읽는 한 권. 오늘은 이스라엘 작가 아모스 오즈의 여자를 안다는 것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입니다. 제가 감기가 낫지가 않아서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오랜만에 발랄한 책 리뷰 말고 조용조용 다정하고 내 맘대로 깊이 있게 초심대로 책 리뷰 한 권 찍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얌전한 모습 오랜만에 보시죠? 감기에 걸려서 좀 목이 너무 상해서 찍지 말까 했는데 그래도 찍고 싶을 만큼 재밌게 읽은 책이어서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래 장편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긴 거를 원래 태생적으로 싫어하나 봐요. 이렇게 집중력 안 좋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러는데 도서관에 가서 제목만 보고 끌렸어요. 여자를 안다는 것. 저는 제가 여자인데도 여자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를 어떻게 알아가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집어든 책인데요. 국정원 요원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어떤 은퇴한 남자가 3명의 여자와 한 집에 살아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그 사람들 간의 관계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고 치밀하게 길게 풀어 쓴 책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요. 글자가 진짜 빼곡해요. 이게 뭐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장편에 도전을 하지 못하는 저이지만 장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주인공의 독백이라던가 이런 걸로 되게 긴 호흡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좀 끊기지 않게 집중력을 가져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요즘은 페미니즘을 다룬 소설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그런 책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89년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제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막 여성 캐릭터가 나와서 당신은 여자를 어린아이나 뭐 사랑해줘야 할 귀여운 고양이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제목에 여자가 들어가 있고 등장인물 중에 여자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 내가 느꼈던 건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좀 지루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30페이지 읽는데 한 5일? 진짜 손에 안 잡히고 계속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좀 빠르게 전개되고 공감하는 포인트들이 사삭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왜 사진에는 색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걸로 저는 그 자비에 돌란 감독의 단지 세상의 끝?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약간 그런 몽환적이면서도 사람 사이에 생기는 불협화음이 만들어내는 묘한 그런 불쾌한 감정이 섞여 있으면서도 섬세하게 탁 마음속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색감을 가진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물 관계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요엘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 그런 요원 같은 역할을 하는 남자가 있고요. 이 남자의 와이프 이브리아가 있습니다. 이 둘은 열정적인 사랑을 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엘과 살게 되는 3명의 여자는요. 이브리아가 아닙니다. 이브리아의 엄마, 그러니까 요엘의 장모님이죠. 장모님인 아비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엘의 어머니인 리사가 있습니다. 기묘하죠? 사돈어른 두 분께서 한 집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엘과 이브리아가 사랑해서 낳은 딸 네타, 즉 이렇게 네타, 자기 딸과 장모님과 자기 어머님을 모시고 한 집에 사는 요엘, 그리고 가끔씩 제 역할을 하는 그 와이프의 오빠, 이름이 어렵다. 낙디몬이 나오고요. 처음에 집을 소개해 주시는 분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 요엘의 절친이 됩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프란츠 카프카랑 계속 헷갈려가지고 크란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엘이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이렇게 일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엘의 상사인 르바트롱이라고 하는 분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편할 거예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요엘의 와이프 이브리아는 감전으로 죽었습니다. 이 슬픈 사실을 뒤로하고 이제 사돈 어른분들과 자신의 딸을 데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전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죽음도 굉장히 특이했고 이 가족들의 개성들도 다들 특이합니다. 이브리아는 감전으로 죽었다고 했는데 이게 자살인지 정말 사고사인지 이것도 좀 의문스러운 면이 있었고요. 이브리아를 구하러 왔다가 같이 죽은 사람은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브리아의 애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요엘도 그걸 알고 있어요. 네, 다자연애인가 싶지만 들어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둘 사이는 이제 열정적인 사랑으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사랑스러운 딸이 나왔는데 딸이 4살 때 발작을 일으켜요. 근데 이 문제를 두고 엄마 아빠가 대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빠는 이제 고쳐보자라고 하는 거고 엄마는 내 딸을 간질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입에 올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갈등이 되게 심해져요. 이제 엄마는 딸을 데리고 그냥 의학이든 대체의학이든 뭐든 해보고 싶고 어떻게든 고쳐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갈등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고 이렇게 좀 멀어졌어요. 근데 이 두 부부가 한 쌍이 친해지게 되는 거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서로의 애인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되게 불타올라요. 정말 스킨십도 많이 하고 더 사랑한다고 하고 더 여행을 가자고 하고 뭐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소설 속이니까 또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충과 그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부부로서 같이 가는 어떤 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딸도 조금씩 상태가 호전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했던 솔직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애인이 있다.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알고 있고 막 서로 농담도 던져요. 막 스킨십을 하다가 막 되게 좋아. 막 이렇게 만져주니까 되게 좋은 거야. 미안해. 이렇게 만져주니까 되게 좋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줬어? 오히려 이렇게 장난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정도까지 되고요. 딸이 병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딸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면 엄마가 데려가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른 척해요. 요엘은 그냥 모른 척합니다. 서로가 싸울 수 있는 분야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다르게 좀 다른 길, 다른 방향, 싸우지 않는 방향을 택하기로 한 거죠. 그냥 마냥 솔직한 것 아니면 그냥 마냥 같이 하는 것 이게 아니라 어떤 부부 생활, 가족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서로의 틈, 어느 정도의 서로만의 비밀, 서로만의 사생활 이것이 필요했던 이 재미있는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분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거에서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아요. 어쨌든 가족이라는 것도 버거웠지만 하는 일도 버겁진 않았던 요엘인데 그래서 집도 자주 비우고 항상 출장을 가야 했던 요엘인데 갑자기 장모님과 어머님과 그 17살 완전 사춘기 딸을 데리고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런데 뭐 그 사람들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말고도 요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요엘이 은퇴를 했는데요. 근데도 그의 상사가 연락이 옵니다. 요엘, 너 은퇴한 건 아는데 다시 좀 네가 방콕에 가줘야겠어. 왜? 일단 좀 가봐. 근데 요엘은 자신이 이제 방콕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그 일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느낌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계속해서 권유를 하지만 거절을 해요. 그래서 결국 다른 요원이 파견이 되는데요. 나중에 이 요원이 죽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껴요. 나 대신해서 죽은 누군가가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죽은 요원의 아버지를 찾아가지만 생각보다 내 죄책감을 느껴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거나 그것을 해소시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라는 결말이 나면서 굉장히 쓸쓸하고 더 혼란이 가중되는 요엘의 모습도 나오고요. 중간중간 할머님들이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가 이제 아들 혹은 사위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습 하지만 그것이 또 더 답답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갈등들도 있고요. 딸하고 겪는 갈등은 사실 아버지와 딸 관계는 저도 그렇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한창 모든 것이 새롭고 아빠의 품에서 나가고 싶은 나이인 17살 사춘기 소녀인데 아버지는 이제 불안하니까 계속 딸을 안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품고 싶은 아빠와 나가고 싶은 딸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오는데요. 그 나오는 대화들이 되게 쌓여가면서 보여주는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둘이 되게 차 안에서 싸울 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실 아빠, 딸, 그냥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니면 뭐 이런 식의 대화 흐름을 많이 느껴보셨을 텐데 사실은 그런 거 있죠. 아, 나 좀 붙잡아줘 라고 하면서 나 갈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마음도 알아요. 아, 자기를 붙잡아 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갈 거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알았어. 너 가고 싶으면 가. 내가 데려다 줄게. 근데 나는 마음 안 좋아. 아니,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읽으면서 저도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딸은 분명히 이런 상황이고 나는 여기에 가고 싶지는 않아. 사실 아빠가 붙잡아 줬으면 좋겠어 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요엘의 반응은 진짜 화를 막 이렇게 올리면서 참는 게 보이지만 내가 심지어 데려다 줄게. 끝나면 연락해. 아니 뭐예요 이게. 이러니까 화가 나지. 이렇게 막 한껏 화를 돋궈놓고요. 돌아오는 길 안에서 이제 차에 탔는데 막 서로 이제 싸울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차를 내리기 전까지 좀 침묵이 옵니다. 근데 아마 그런 거 좀 겪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잃기 싫은 관계에서는요. 소통이 완전히 끊겨버린다는 건 되게 무섭거든요. 잠시의 단절 이후에 나는 당신을 놓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로서 주제가 아닌 갈등을 불러오는 주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이야기를 꺼내드는 거. 이런 장면이 나와요. 게다가 이 딸내미를 좋아하는 사내 새끼가 하나 나옵니다. 심지어 절친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사실 자기 딸을 좀 걱정을 해요. 말라깽이고 되게 막 매력이 없나? 남자한테 별로 연애에 관심이 없나?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자기 딸을 좋아한다는 놈이 나오니까 경계심이 또 드는 거죠. 그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아빠 눈에는 딸의 남자친구가 곱게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딸은 그 남자친구한테 되게 여러 가지 그런 편안한 느낌을 느꼈나 봐요. 나중에 이 아들, 이 사내 새끼가 굉장히 용기를 내어서 요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아저씨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그녀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시는데요. 그녀가 그녀의 삶을 살게 놔두세요. 이런 얘기, 뼈 때리는 얘기죠. 팩트 폭력을 한번 당하고 옵니다. 요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나서 결국 그 사람은 봉사를 하게 돼요. 근데 봉사하러 간 곳에서 뜻밖의 자기의 재능을 발견을 합니다. 병원으로 봉사를 하러 갔는데요. 생각보다 물론 그렇게 이불을 처리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의사보다도 더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들에게 순간적인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위로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되게 의외죠. 사실 허락받은 살인자라고도 했는데 그런 요원 일을 하던 사람이고 가족들과는 소통하기가 조금 어려운 딱딱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무덤덤한 듯이 죽음과 고통을 앞둔 사람들에게 괜찮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요엘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 저도 좀 짠했거든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겪어온 요엘이라서 이런 걸 잘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아마도 평생 여자를 몰랐고 그렇게 여자를 모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이브리아도 참 마음이 힘들었을 거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요엘에게, 즉 남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자는 보살펴줘야 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말을 누군가 요엘에게 해주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남자가 짊어져야 할 어떤 무게감이라는 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에 맞서서 살아왔던 그 남자 혹은 요엘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이 솔직하게 사랑받고 싶을 때 그리고 솔직하게 공개할 수 있을 때 그런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해서 더 힘들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처럼 성격이 급하신 분들한테는 처음에 나오는 묘사들이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굉장히 섬세합니다. 어떤 사람의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그 사람의 모든 걸 보여주려고 노력한 작가의 그런 면들이 되게 보여요. 정말 빠짐없이 내 작품을 사랑했구나. 이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정말 노력했구나. 이러니까 노벨 문학상 만든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작품을 읽으시면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건 이 사람이 한 번 제시한 것은 한 번 보여준 실마리는
어디서든 어떻게든 꼭 마무리를 짓고야 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마다 신문 배달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요엘이 그 신문을 구독 취소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저 구독 취소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려면 배달부를 아침에 만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만나요. 그래서 오늘도 신문 구독하지를 못했어. 오늘도 못했어.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마지막엔 결국 또 하거든요. 아니면은 되게 여행지에 가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내 물건이 있어요. 책을 놓고 왔다라고 생각해서 가끔씩 그 장소가 떠오를 때 그 책이 생각이 나는데 마지막에는 집안 구석에서 찾아냅니다. 여러 가지 숨어있던 그런 장치들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리고 요엘이 자주 말하는 그런 대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 거에서도 사람 성격을 다 보여줘요. 처음에 친구가 놀러와서 바다에 놀러 가자고 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바다는 달아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가자. 라는 말을 듣고 나서 끊임없이 그 말을 합니다. 바다는 달아나지 않아. 바다는 달아나지 않아. 그리고 무슨 약속을 남들이 뭐 하자 이렇게 약속을 잡으면 내일도 날이야. 이러고 되게 넘겨버려요. 굉장히 회피형, 뭔가 내팽개치고 아니야.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 다 잘 될 거야. 모르겠어. 일단 내팽개치자. 이런 식의 대사를 하는 것들이 중간중간 계속 끊임없이 나오면서 이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도 미묘하게 달라지는 그 사람을 잘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 독자에게도 기억될 만큼 자주 심어져서 그 변화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여자를 안다는 건요. 누구 앞에서 언제 솔직함이라는 레버를 얼만큼 열어둘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도 그런가? 그리고 여자를 알게 되면서 나를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몸 상태를 회복을 해서 더 재밌고 또 발랄하기도 하고 가끔은 차분한 책 이야기 많이 만들어 갈 거예요. 다음에 봐요.